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학과 학생회장 원성현입니다. 바쁘신 와중에서 참석해주신 학우 여러분과 사회복지학과 학과장님이신 김지식 교수님, 박경수 교수님, 구혜영 교수님, 장연진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제3회 학술제에서 강의를 통해 현장의 모습을 전해주실 강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사회복지학과의 2011년은 많은 추억과 끈끈한 정이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결실의 계절인 늦가을에 열리는 제3회 학술제의 자리를 빌어 학우님들이 소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열매 맺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번 제3회 학술제는 장애인 복지를 주된 테마로 여러 사례를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회복지학과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론이 실제 우리가 나가는 사회복지 현장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알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학술제를 통해 장애인 복지의 현장의 모습을 함께 살펴보고 예비 사회복지자로서 준비하는 우리들의 진지함과 열정이 장애인과 우리 사이의 마음의 문을 열어가는 열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즐거운 여행을 떠나는 마음으로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제3회 학술제를 즐길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한양사이버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과장님이신 김진숙 교수님으로부터 환영사가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주 얼굴 볼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죠. 올해로 3번째 맞는 학술제인데요. 이 학술제가 기획된 것은 학생들이 강의에서뿐만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현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은 어떤 것인지 생생한 이야기를 전달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자 올해 준비가 돼서 올해 이제 3번째 시간을 맞습니다. 그동안 선배들이 많이 수고를 해줬고 이제 지금까지 오기까지 많은 학생들의 그런 노력의 결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드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특별히 이제 장애인 복지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열심히 사회복지의 발전을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로부터 강의 시간에 들을 수 없었던 생생한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동안 여러분들이 아마 궁금하셨던 것들 온라인 사이버 강의로만 듣느라 이제 물론 이제 우리가 Q&A 할 수 있었지만 교수님들께 또 이제 현장에 계시는 선생님들께 궁금했던 점을 오늘 이 자리에서 많은 질의응답이 오고 가기를 바라겠고요. 제가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렇게 이제 해가 거듭될수록 우리 학과가 점점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사회복지학과가 사회복지학부로 이렇게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상담에서부터 사회복지 시설 경영까지 좀 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지식과 이론을 갖출 수 있는 학과로 발전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여러분만 좋은 것을 누리시지 마시고 주변에 같이 공부할 수 있는 여러 사람들과 함께 그런 소개의 시간을 가지셔서 우리가 좋은 사람이 많이 모일수록 그리고 또 그런 좋은 분들이 사회복지를 많이 공부할수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가 저변이 확대되고 그래서 사회복지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많이 발전되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현장에 대한 이야기도 들으시고 또 선배들이 어떻게 지금 오늘 오시는 분들은 이제 선배들로서 4학년 선배들도 계시고 졸업하신 선배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공부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본인이 졸업 후에 그 자신의 삶을 개척하기까지 어떤 시간들을 보내는지 아주 좋은 그리고 귀한 이야기들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후에 여러분들 하실 일도 많으실 텐데 주말 오후에 이렇게 참여하셨으니까 가급적이면 정말 오늘 오길 잘했다 이런 시간으로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으로는 한국장애인개발원 변용창 원장님으로부터 장애인 복지 정책의 이해와 과제라는 주제로 기조 발언이 있겠습니다. 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잘 들리나요? 예, 반갑습니다. 예, 방금 소개해 주신 바와 같이 저는 현재 장애인 개발원에 지금 이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장애인 이제 복지 정책의 이해와 과제인데요. 여러분 아마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시는 이제 학생이시잖아요. 혹시 장애인 복지론 들으셨나요? 네. 예. 그러면 많이 이해가 이제 많이 될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요걸 한번 멋있게 좀 잘 만들어 주셨네요. 고맙습니다. 이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그죠? 예, 장애자, 장애우, 장애인,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이제 장애자라고 하는 것은, 그죠? 장애자라고 하는 것은, 저게 이제 놈자자입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장애자를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면은, 장애를 가진 놈, 뭐 이렇게 이제 해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게 과연 이제 맞느냐 틀리느냐는 둘째 문제치고요. 여러분 혹시 이제 학자라는 말 들어보셨죠? 학자. 그 학자가 배울 학이니까 배우는 놈이다. 이렇게 하면 좀 이상하죠, 그죠? 여러분 그 투표할 때 그 유권자시잖아요. 그러니까 투표를 하는 놈이다. 이렇게 아무도 해석을 안 해요. 소비자, 그죠? 소비를 하는 놈. 이렇게 아무도 해석을 안 하는데 장애자라고 하면은 이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를 가진 놈으로 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자자라고 하는 것이 구태연 크게 나쁜 뜻이 전혀 아닌데, 예, 장애인 쪽에서, 장애인계에서는 장애자가 놈자자니까 좀 쓰지 말자. 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우리나라의 그 최초의 그 법률이 심신장애자 복지법입니다. 1981년에 만들어졌는데, 그때 장애자라고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자자를 빼고 인자로, 사람 인자로 이렇게 장애인으로, 그래서 지금은 장애인 복지법 이런 식으로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중간에 있는 장애우는 어떻습니까? 장애우. 장애우는 여러분 생각에 참 어감이 좋죠, 그죠? 예. 그런데 장애 쪽에서도 장애우란 용어를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혹시 그 이유를 알고 계시나요? 왜 쓰지 말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지? 누구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보시죠. 예. 장애우라고 하면 우가 벗우, 친구 이런 뜻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친구라는 뜻이고요. 굉장히 어감이 좋잖아요. 장애우. 그죠? 예. 더 묻자 해가지고 친구라는 뜻인데, 그러면은 그 나이가 많은 자녀분들도 계시는데 친구라는 의미에서 이렇게 그렇죠. 예. 그게 큰 이유입니다. 예. 그러니까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장애 아동들을 이제 좀 이렇게 해주기 위해서 장애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예, 괜찮은데, 할아버지가 장애가 있는 경우인데 장애우 그러면 이게 뭔가 이게 우리 그 한국인의 정서에 안 맞는 거잖아요. 어르신들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또 다른 큰 이유가 있습니다. 그 또 다른 큰 이유가 뭐냐면은, 장애우라고 하는 것은 장애를 가진 친구란 뜻이고, 이게 우리나라 문법에 나는 장애우입니다 하면은 문법에 틀린다는 거죠. 그죠? 나는 장애우가 아닙니다. 그죠? 그러니까 나는 장애인입니다 하면은 장애를 가진 사람입니다. 이거는 말이 되는데, 나는 장애우입니다. 나는 장애를 가진 친구입니다 하면은, 친구라고 하면은 본인을 빼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 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깔린, 그죠? 그 장애우라고 하는 속에 깔린 어떤 그 이념이라 그럴까? 나는 비장애인이라는 거죠. 장애의 반대는 비장애 나오고 계시죠? 예, 나는 비장애인인데 장애인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좀 듣기 좋은 소리를 해주기 위해서 하는 소리가 장애우다. 그렇잖아요. 그죠? 장애인 입장에서 나는 장애우입니다 하면 문법에 틀려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이제 좀 쓸 수 없는 그런, 장애인들이 쓸 수 없는 용어이기 때문에 장애우자가 예, 좋지 않다. 쓰지 말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가능하면 자기보다 나이가 어린 장애인들한테 장애우다 했을 때는 또 비장애인 입장에서는 또 괜찮기도 하겠지만, 그래도 이제 장애인 쪽에서 가능하면 쓰지 말자 그러니까 이 용어도 좀 안 썼으면 좋겠고, 결국은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게 된다는 겁니다.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장애를 가진 사람이란 뜻이고, 그러니까 장애가 있으신 분들이 굉장히 사람이 되고 싶어 하는 그런 그게 좀 있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저기 되네요. 예. 예.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그 한자로 보면은 이제 막힐 장애, 걸긋칠 애장가 그렇답니다. 그러니까
그 막히고 걸리적거리고 뭐 이런 뜻이 있다는 겁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장애라고 하는 것이. 또 이제 우리가 전산장애 이런 거 많이 쓰죠. 전산을 잘 하다가 뭔가 모르게 이게 뭐 안 될 때 장애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애라는 용어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어감을 가지고 있는 용어다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장애라는 용어 대신에 다른 용어는 없는가? 여러분 그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뭐 복지부에도 괜찮고 이런 의견을 제시해 주시면 좋습니다. 장애인계에도 좋고. 왜냐하면은 이 용어를 바꾸려고 장애라는 저 용어 대신에 다른 용어로 좀 바꾸려고 했는데 아직까지 그 다른 용어를 찾지를 못했다 하는 거죠. 참고로 그 중국에서는 일본은 장해자로 씁니다. 장해. 그러니까 장자는 똑같고요. 해자가 해로울 해자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 이제 그 좀 막히고 좀 해롭다 이런 어감이 있어서 일본도 우리나라가 쓰고 있는 장애자를 이게 더 이제 그 장해보다는 낫다. 일본 사람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계속 장해자를 쓰고 있는데 가장 큰 이유가 일본은 한자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들 상용 한자라 그래갖고 천 몇백 자 이외에는 가능하면 안 쓰려고 하는 그런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제 장애자는 그대로 씁니다. 참고 중국은 잔질인이라고 쓰거든요. 잔질인. 그러니까 질환이 아직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잔질. 그죠?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보면은 잔질이 처음에는 좀 어감이 이상한데, 이제 병에 걸려가지고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이다 하는 뜻으로 일본에서는 잔질인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 조금 더 이 좋은 그런 용어가 있으면 좀 썼으면 좋겠고, 또 이제 영어로는 이제 disability잖아요. 그죠? disabilities라는 것 자체도 조금 이제 안 된다, 이런 좀 부정적인 어감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영어권에서도 이제 disability란 용어 대신에 differently abled 이런 용어를 씁니다. 좀 능력의 차이가 있는 이런, 그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시각장애 같은 경우는 보는 능력에 좀, 여러분들은 잘 보이시지만, 그러니까 아주 잘 보이는 사람이 있고, 좀 안 보여서 안경 쓰는 사람이 있고, 그거보다 더 안 보여서 이제 시각장애 되는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보는 능력이 좋은 사람부터 나쁜 데가 있다는 거죠. 그죠? 또 이제 다리라고 하는 것이 걷는 건데, 그죠? 또 뛰고 이러는데 쓰이는 건데, 요번에 남아공에서 온 선수, 그죠? 대구 육상 올림픽 할 때, 육상 대회 할 때, 그 선수가 의족을 하고 뛰는 거 보셨죠? 그래서 여러분보다 아마 더 잘 뛸 겁니다. 그죠? 예, 그 정도로 잘 뛰는데, 그럼 그 사람이 장애인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인입니까? 그러니까, 발이라고 하는 것은 걷거나 뛰거나 계단 올라가거나 이런 좀 이동의 주요한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에 좀 제한이 있어서 이제 여러분과 잘 걷고 잘 뛰는 사람이 있고, 또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이 와서 잘 못 걷는 사람이 있고, 그보다 더 안 돼서 휠체어 타는 사람이 있고, 그죠? 이런 사람이 있다면, 그러니까 다 걷는 기능에 약간씩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약간 좀 걷는 기능이 좀 더 심해지고, 이런 거지, 그거 자체가 한 사람을 갖다가 이제 조금 좀 잘 못 걸으면 장애인이다 해가지고 좀 낙인을 탁 찍어가지고 저 사람은 장애인, 나는 좀 잘 걸으니까 비장애인, 이런 식으로 딱 구분하는 게 맞는가 하는 그런 겁니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복지법상의 정의는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인해서 장기간에 걸쳐 일상생활 또는 사회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예,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장애라고 하는 것 자체가 밑에 보시면 우리나라의 장애 유형이 이제 신체적 장애, 바깥에 보는 외부 장애, 내부 장애, 정신적 장애, 총 15가지 장애가 있다는 건 다 아실 거고요. 자, 그러면요. 우리나라가 지금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 비율이 한 5%쯤 됩니다. 그죠? 250만 명. 그리고 이제 장애인 단체 쪽에서는 10%,
그래서 보니까 약 450만 장애인 또는 500만 장애인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장애율이 20% 가까이 되고요. 또 유럽은 15%, 16% 가까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스리랑카라는 나라 있죠. 그죠? 인도 밑에. 그 나라의 장애율은 2%예요. 자, 그러면 가장 장애인이 없고 건강한 나라가 어디입니까? 스리랑카인가요? 미국이 가장 그 장애인이 많고 막 이런 나라다. 그 미국 20% 가까이 되고 독일이 17%, 뭐 호주가 15%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죠. 그 우리나라는 그런 유럽이나 호주나 이런 나라보다 장애율이 5%니까 훨씬 더 건강하고 또 장애인이 없는 그런 나라인가. 뭐 옛날에는 북한이 장애인이 0이다. 우리는 천국이니까 장애인이 전혀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북한이 그러면 전 세계에서 가장 건강한 나라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게 아니죠. 그죠? 예, 그게 아닌데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장애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그 나이가 있죠. 나이. 아동 나이 17세까지가 아동 만으로요. 그다음 노인이 되면 65세 이상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이 아주 건강하고 뽀빠이 같이 막 근육이 이렇고 뭐 이런 사람이 66세가 됐는데 노인이 있을 수 있다 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노인이라는 기준은 연령으로 딱 잘라가지고요. 연령으로 딱 잘라가지고 이제 그 연령 이상이 되면 노인이 되고요. 그 연령 이하가 되면 노인이 아니다. 굉장히 그 단순합니다. 그죠? 남자, 여자도 아주 그 단순하다는 겁니다. 물론 뭐 하리수 같은 그런 사람, 그 사람은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하리수. 예? 하리수는 여자예요? 남자예요? 예? 여자죠. 예, 여자입니다. 신체적으로도 여자고 또 법적으로도 여자입니다. 주민등록번호를 이자로 시작한 바뀌어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아주 그 하리수 같은 경우가 좀 극히 예외지만 남자 여자는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예, 딱 구분이 되는데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죠?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게 구분이 안 된다는 겁니다. 야쿠자 잘 아시죠? 야쿠자. 일본에 야쿠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왜 충성맹세를 하기 위해서 손가락을 딱 자르잖아요. 그죠? 예, 신체적 장애로 인한 건데 손가락이 딱 잘렸는데 새끼손가락. 그분은 장애인입니까? 야쿠자? 깍두기 같이 이렇게 하고. 네? 손이 결손이 생겼어요. 그죠? 안중근 의사 장애인입니까? 아니죠. 그러면 이 손에서의 장애는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손에서는 우리나라에서는 엄지손가락이 절단이 됐든지 마비가 돼서 작동을 안 하면 장애가 됩니다. 엄지손가락이. 그리고 이제 그 둘째 손가락은 2개고요. 나머지는 3개.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이제 2마디 이상의 이제 절단이 일어나면 이제 장애로 손에서는 그렇게 본다 하는 거죠. 또 발은, 그죠? 발은 엄지발가락이 절단이 되면 장애냐? 발은 아닙니다. 발은 발가락 5개가 다 절단이 돼야 장애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손의 엄지손가락의 기능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의를 내려줬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장애를, 이제 우리가 실태조사를 하는데, 진짜 있어요. 시골에서 이제 이 농사를 짓던 분인데 이분이 잘못해서 엄지손가락이 절단이 됐습니다. 근데 워낙 이게 요즘에는 뭐 바로 들고 가면은 봉합이 돼요. 큰 문제가 없는데 좀 나이가 있다 보니까 그게 이제 제대로 안 돼가지고 근데 농사 일을 하기에는 엄지손가락 없으면 일을 못 합니다. 손에 힘이 안 가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엄지발가락을 잘라서 봉합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 그 사람은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질문이 왔어요, 우리한테. 이분은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질문이 왔는데, 여러분들 어때요? 장애인입니까? 원래가 없습니까? 예? 이식을 했더라고요. 했더라도 원래 태어났을 때 가지고 나온 손가락이 없습니까? 아니, 장애 아닙니다. 예, 왜 장애 아니냐면은 엄지손 기능을 하기 때문에. 예, 단순히 엄지손가락이 없다는 게 아니고 엄지손 기능을 발로 이렇게 이제 발가락이지만 봉합을 해서 엄지손가락 기능을 하기 때문에 장애가 아니다. 지금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예, 그게 바로 이제 지체장애입니다. 지체장애고, 뭐, 시각장애 같은 경우, 여러분, 뭡니까? 요즘 해적 영화 있잖아요. 해적 영화의 선장. 그죠? 예, 그 사람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그것도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이게 장애인 복지론을 배우셨는데, 좀 상식적인 차원에서, 아니면 옛날에 태조 왕건에 나오는 누굽니까? 궁예. 예, 궁예 같은 경우, 장애인으로 보는 게 맞나요? 장애인이 아니라고 보는 게 맞나요? 궁예 같은 경우. 한쪽 눈 실명이니까. 예. 장애인인가요? 아닌가요? 그러니까 헷갈리죠. 1999년도까지는 장애인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이제 법적 기준을 이야기하는 건데요. 2000년에 장애인 복지법이 개정이 되면서 한쪽 눈 실명도 장애인 6급을 주도록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판을 많이 받는 게 한쪽 눈 실명이 되더라도요, 운전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운전도 다 할 수 있고, 운전할 수 있다는 거는 물론 이제 두 눈이 있는 것보다는 좀 불편하겠지만, 그래도 운전할 수 있는 정도인데 어떻게 장애를 주느냐, 이런 거, 그죠? 예. 그런 게 이제, 그러니까 과거에는 장애를 안 주다가 장애를 준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나라 경제력이 좋아졌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가 장애율이 높은 거는 그만큼 장애를 많이 인정을 해줘도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장애 범위가 넓은 거고요. 스리랑카 같은 경우는 진짜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아주 진짜 심한 장애를 가진 사람만이 장애로 등록이 되기 때문에 2%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이라고 하는 것은 연령이라는 그런 기준으로 분명하게 정의가 되지만 장애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분명하게 정의를 할 수가 없다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장애는 좀 이게 의학적인 정의이면서 사회 경제적인 정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회 경제적으로 그 나라가 발전을 하면 할수록 장애 범위가 넓어지는 겁니다. 우리나라도 계속 지금 범위가 넓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장애도 있고, 그래서 이제 2000년 내부 장애라고 하는 것이 2000년부터 이제 장애가 이제 됐는데요. 신장이나 심장, 또 2003년부터는 간, 호흡기 이런 장애가 다 들어왔다는 거 아마 더 알고 계실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가면 자꾸 범주가 확대되니까, 좀 뭐라 그럽니까, 계속 이제 퍼센테이지가 높아진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치매는 장애입니까? 아닙니까? 치매. 노인돼 갖고, 치매는 장애인이냐, 아니냐? 예? 장애 아니죠. 왜 아니겠어요? 예? 노화기 때문에. 근데 치매가 있으면 가족이 황폐화가 된다 그러거든요. 그 정도로 치매가 중증인데 전혀 사람도 못 알아보는데 단순히 나이가 많다고 해서 장애로 안 보는 거냐? 사실은 그건 아닙니다. 다른 나라를 다 장애로, 일본도 장애로 보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왜 안 보느냐?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이유가 사람 숫자가 많다는. 예, 숫자가 일단은 많고, 그리고 보건복지부에 노인 정책과가 또 따로 있습니다. 장애인 정책과가 따로 있고, 그러니까 치매는 장애인보다는 노인 쪽에서 해라. 이런 게 많기 때문에, 예, 치매는 장애가 아니라는 거죠. 에이즈는 여러분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에이즈. 미국은 질병이죠. 근데 미국은 장애로 인정을 해줍니다. 해주는데 우리나라는 장애로 인정을 해달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거는 숫자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또 인정해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건 몇천 명 안 되거든요. 그 때문에 비만은 어때요? 비만. 저도 약간 비만기가 있는데 비만은 장애인입니까? 아닙니까? 미국은 장애로 인정합니다. 그러니까 20%가 되는 거예요. 그 인구 중에 비만 인구도 미국은 장애로 인정하기 때문에 미국은 20%까지 장애율이 높아지는 거고, 여러분 생각해도 비만이 무슨 장애냐. 그죠? 그렇게 생각하면은 장애율이 5% 정도, 예, 요렇게 밖에 안 된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장애, 이런 데서 또 하나 이제 좀 그런 게 장애라고 하면은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이 장애인데요.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고, 그죠?
그러면 두 팔이 없는 사람하고 두 다리가 없는 사람하고 어느 쪽 장애가 더 심할 것 같습니까? 여러분 보시기에. 예, 두 팔이 없는 사람이 훨씬 중증입니다. 훨씬 중증인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 좀 체면 문화가 있어서 두 팔이 없으면 양복 이렇게 입고 가면은 그 사람이 장애인지 아닌지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입장에서는 두 팔이 없으면 뭐 불편할 게 없겠거니 이렇게 생각해서 오히려 두 다리가 더 중증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엄밀히 이야기하면 두 팔이 없으면 훨씬 더 그 중증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시각 장애하고 청각 장애하고 어느 쪽이 더 중증이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시각. 예. 시각은 1급이 있습니다. 1급이 제일 중증이라고 하는데 또 청각은 1급이 없어요. 중복이 돼야지만 1급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사람들 시각이 더 이제 그 중증이다 이렇게 보는데 일상생활에서는 청각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생활하는 게. 왜 그러냐면 시각은 이게 의사소통이 되는 겁니다. 자기가 화내고 싶을 때 화를 낼 수가 있어요. 근데 청각장애는 무슨 소리 하는지 잘 모릅니다. 지금 앞에 우리 수화통역사께서 고생을 하고 계셔서 아마 이제 이게 우리가 이제 그 대화가 되는데 만약에 안 계시면 서로 이제 대화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더 이제 그 중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다. 이런 이제 생각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저는 그 중증이 좀 청각 1급이 없는 게 좀 잘못됐다 하는 그런 거고요. 이제 또 다른 이제 그런 예가 이제 척수장애 있습니다. 척수장애. 그죠? 교통사고 같은 데 나서 이제 요추가 다치면 하반신이 마비되고요. 경추가 다치면 사지가 마비됩니다. 그죠? 경추가 다치면 사지가 마비되는데, 이제 척수장애인 협회에서 척수장애를 좀 독립을 하자. 그렇게 이제 많이 주장을 했는데, 결국은 척수장애가 독립이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리나라 현행 기준은 두 다리가 없으면, 그죠? 그러니까, 요번에 남아공에서 온 육상 선수 같이, 그렇게 두 다리가 절단되면 1급입니다. 그죠? 그 두 다리가 절단된 1급이고 그 사람 막 뛸 수도 있고, 그죠? 오히려 육상 선수하고 같이 해서 은메달까지 딴 그런 정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중증 장애로 봐서 1급으로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근데 척수장애가 이제 장애로 좀 분리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그것도 1급, 2급, 3급 이렇게라도 최소한 등급을 줘야 되는데 이 최하가 3급을 줘야 되면 그러면 하반신 마비는 3급, 그죠? 약간 이제 허리 이하나 이런 마비되면 2급, 뭐 손 좀 움직이면 2급, 뭐 전혀 못 움직이면 1급 이런 식으로 주려고 하다 보니까 억울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완전 척수 장애가 있으면 굉장히 중증인데도 3급을 준다는 게 왜냐면은 두 다리가 없어도 1급을 주는데 그래서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포기를 하고 1급으로 그렇게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는 이 장애라고 하는 것이 이 정도로 사회경제적인 용어다. 여러분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래서 경제가 발전하면 할수록 이 장애인에 대한 어떤 정책이라든지 이런 게 많아집니다. 그리고 점점 이제 인권이나 이런 쪽으로 이제 좀 높아진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나라가 1981년도에 아까 장애인 복지법이 만들어졌다고 그랬는데 사실은 1981년이 세계 장애인의 해입니다. 그죠? 뭐 여성의 해, 뭐 물의 해, 뭐 이런 식으로 유엔에서 매년 무슨 해 이런 식으로 지정을 하는데 1981년이 이제 세계 장애인의 해다 보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70년대 후반이겠죠. 우리나라에 각종 장애 관련 정책을 달라 이랬는데 전혀 없었습니다. 법도 없었고 그래서 우리나라는 1981년부터 이제 장애인 정책이 시작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인 전달 체계에 대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현재 우리나라의 장애인들의 이제 전달 체계는 이제
등록을 하면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뭐 말씀드린 그런 이제 그 장애 유형들, 물론 뭐 더 많이 이제 이야기가 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시간이 이제 그게 이제 주가 아니기 때문에 예, 그 좀 이제 정책 쪽으로 좀 넘어가면은 이 장애인 환경이 굉장히 많이 이제 바뀌고 있다 하는 거고요. 아까 81년도에 장애인의 법이 만들어지고 또 장애인들의 좀 뭐라 그럴까요? 이제 정책도 시작이 되고 복지부에 이제 재활과가 만들어지고 한 것이 81년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여기 보시다시피 이제 장애 인구가 그때부터 이제 시작이 됐고요. 88 올림픽을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그 장애인 등록이 시작이 됐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88 우리 그 올림픽 이 88 그 한국 올림픽이 장애인들의 그 역사라 그럴까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이제 좀 뭐라 그럴까요? 그 하나의 그 전환점이 됩니다. 88 올림픽이 왜 그러냐면은 88 올림픽을 끝나고 나서 이제 장애인 올림픽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해야 되는데 사실 그 전에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도 뭐 그래도 지금 많이 좋아졌습니다만은 그 전에는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그냥 집에 숨어 있는 그런 존재였다 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이 뭐 시집 가고 장가 가는데 방해된다 해서 밖에 안 내놔놓고 지금도 그 수기 같은 거 이래 보면은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 정도로 이제 집 안에만 갇혀 지내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거죠. 그 전에도 물론 뭐 상당히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장애가 있다는 그 사실 하나만 가지고도 사람 사는 데서 좀 소외되고 배제되는 그렇게 이제 살아왔습니다. 그러면서 이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굉장히 낙인을 많이 찍어요. 그래서 저 사람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죠. 장애가 있기 때문에, 뭐라 그럴까요. 하여튼, 사람으로서 제대로 기능을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또 장애인이 또 자주 안 보니까 좀 무섭고 이런 게 있었는데요. 88 올림픽을 지나면서 외국에서 장애인 선수들이 한국을 굉장히 많이 왔습니다. 그때 그 장애인 선수들의 표정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밝았고요. 또 하여튼 선수들이 자기가 뭔가 특히 선진국에서 온 선수들은 뭔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휠체어를 타고도 휠체어 마라톤도 하고 하여튼 이런 걸 보고 우리나라 국민들이 많이 좀 충격을 받았고요. 그래서 장애인들도 이런 걸 할 수 있구나 하는 거를 알게 되었고 또 다른 측면에서는 그걸 본 장애인 당사자들이 우리도 하면 할 수 있다 하는 그런 걸 느껴가지고 그때부터 장애 운동이 시작됐다. 이렇게 본격적으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종 운동이 많이 시작이 되었다 하는 거고요.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특히 장애 개념이 변화하고 있다.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은 그전에는 장애라고 하면 아까 이야기했듯이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손가락이 절단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 가지고 이제 그 장애 정의를 따지고 있는데 이제 이러한 정의보다는요 이제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사회생활이나 또는 직업을 가질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더 중요한 그런 이제 기준이 된다는 겁니다. 특히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백수, 그죠? 백조 이런 거 아시죠? 그죠? 예, 백수나 백조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이냐 아니냐? 여러분 백수가 장애인일까요 아닐까요? 취직을 못하고 집에서 놀고 있는 그런 백수들이 장애인이냐 아니냐?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장애 아니겠죠. 예, 장애 아니겠죠. 그런데 예, 신체적 장애는 아닌데요. 직업 능력에 장애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유럽이나 이런 데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한테 장애 급여를 준다 하는 거죠.
예. 그 정도로 이제 그 유럽이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리스 사태가 또 이탈리 사태가 나는 겁니다. 지금 그 우리나라도 지금 청년 실업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데, 그죠? 그 청년 실업 문제를 좀 그 해소하기 위해서 지금도 우리나라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명예퇴직 제도를 유럽도 많이 활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50세 넘어가는, 그죠? 50 좀 넘어가는 좀 조기 퇴직하시는 분들한테 이제 청년들이 실업을 하면 실업수당을 주지만 50세가 50세는 넘었지만 또 60세, 65세가 돼야지 연금을 타는데 그 기간이 비잖아요. 그죠? 요 기간 동안에 어떤 사회적인 혜택을 줘야 되는데 그게 지금 없다 보니까 유럽이나 이런 나라에서는 이 사람은 이제 더 이상 일할 능력이 없다 해가지고 조기 퇴직하는 사람한테 장애연금을 주는 겁니다. 장애연금을. 예, 또 장애연금이 실업수당보다 훨씬 더 수준이 높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유럽 사람들은 이제 살만 난 겁니다. 50 몇 살 돼갖고 자기가 일하는 데서 그만두고 연금을 받고 뭐 이러다 보니까 또 65세 되면 또 이제 그 노후 노령연금을 받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는 몇 년 안 되는 상황에서 이렇게 계속 이제 그 장애연금을 주다 보니까 이 유럽에서의 복지 개혁 이렇게 하면 이러한 연금 개혁이 대부분입니다. 돈이 이제 많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옆에는 놀면서도 돈을 받는, 월급을 받는데, 연금을 받는데, 왜 나는 계속 일해야 되는가? 뭐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유럽 쪽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물론 그 액수가 안 크기 때문에 일해서 버는 돈보다는 뭐 훨씬 적겠죠.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예, 수준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장애인들이 연금을 받고 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 신체적으로는 아무 장애가 없는데 50 몇 세면 굉장히 건강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사람한테 장애 급여를 준다는 겁니다. 장애 급여를 줘서 노동시장에서 나가고 그 자리에 이제 청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일자리를, 그 근거가 일자리를 오랫동안 못 유지한다. 이 사람은 더 이상 일자리에 있을 수 없다. 뭐 이런 거를 근거로 해서 장애 급여를 준다 하는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그 사람 결국은 장애인이 아닙니까? 장애인이기 때문에 장애 급여를 받으니까 장애인 아닌 사람한테 장애 급여를 줄 리가 없죠. 그래서 이제 좀 조기 퇴직하고 뭐 장기 실업하고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제 장애 급여를 받는다. 결국은 장애인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이 바로 이제 좀 이제 사회적 모델로 이제 의료적에서 신체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지만 좀 이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또 이제 그런 그 리스크가 있을 때 또 장애로 인정해주는 그런 쪽으로 개념이 변화되고 있고 탈시설화, 자립생활, 또 인권 뭐 이렇게 많이 변화되고 있고 이렇다 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최근에 그 장애인들의 변화되는 거고요. 요거 하나하나를 해도 굉장히 또 그게 많은데 예, 시간이 많이 없어서 좀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현재 그 장애인 그 전달 체계에 상당히 이제 문제가 있다 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장애인 전달 체계라고 하는 것은 한번 다른 말로 하면은 전달하는 겁니다. 딜리버리 시스템. 영어로는 딜리버리 시스템인데 초기에 우리가 이 전달 체계로 번역하기 전에는 영어로 딜리버리가 뭡니까? 딜리버리. 배달한다 뭐 이런 뜻도 있고 또 다른 뜻으로는 애를 놓는다 이런 뜻도 그것도 딜리버리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 복지가 발전하기 전에 딜리버리 시스템 할 때 이게 무슨 시스템이 참 이게 좀 많이 헷갈렸었는데 전달 체계로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면서 이제 많이 좋아졌고요. 결국은 정부에서 하는 정책하고 장애인이 욕구하고 이걸 잘 연결시켜 주는 게 바로 전달 체계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공급자, 그러니까 정부와 소비자 또 장애인을 잘 연결을 시켜주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전달 체계가 어떠냐 하면요. 예. 전달 체계가 어떠냐면은 이제 그 장애 등록을 해야 되는데 시군구청에 가서 등록을 합니다. 요즘에는 이제 그 읍면 동사무소 가서 이렇게 등록을 하는데 등록해가지고 가면은 이제 요즘에는 이제 그 국민연금공단으로
이렇게 등록하는 시스템이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의사가 처방전 이렇게 써주면 그걸 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고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이제 가짜 장애인들이 많이 생기는 겁니다. 의사 입장에서는 등록을 안 시킬 이유가 없는 거거든요. 자기 환자인데, 그죠? 환자고 얼굴 안면도 있고, 또 그 등록을 해준다 해서, 자기도 의사 돈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쉽게 등록을 시켰는데, 이제 나중에 또 장애인 입장에서는 또 등급이 높아야 서비스를 잘 받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의사하고 장애인하고 이게 이게 돼가지고 가짜 장애인들이 많이 생깁니다. 여러분 지금 교통사고 요즘에는 그게 많이 줄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 등록 장애인 증가 숫자가 옛날에 비해서 많이 둔화됐습니다. 한 몇 년 전에는 막 진짜 빠른 속도로 장애인들이 늘어났거든요. 그때 이제 어떤 교통사고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 그죠? 아주 간단한 접촉사고인데 왜 다 이렇게 하고 나오잖아요. 그죠? 예, 이런 식으로, 조금 이제 다리 쪽에 아주 가벼운 이런 이제 사고가 나더라도 결국 나중에 우리 병원에 오면은 장애인 등록 시켜줄 수 있도록 해준다. 뭐 이런 조건으로 그 병원에 입원하고 이런 게 많습니다. 축구 하다가 넘어져갖고 기부스를 하는데, 그죠? 그래서 퇴원할 때쯤 되면 장애인 등록증 하나 받아서 퇴원하고, 그럼 장애인 등록증을 받으면 옛날에는 사실은 이제 아까 이야기했듯이 장애인이면 다 집에 숨어 있고, 그죠? 막 이런 사람들이 장애인을 생각했는데 요즘에는 막 서로 장애인이 되고 싶어서 그죠? 막 장애인 되고 싶어서 난립니다. 막 병원 의사한테 찾아가가지고 장애인이 될 수 있도록 좀 의사 소견서 좀 끊어주세요라고 막 요구를 하고요. 그것도 또 중증 장애인이 되게 끊어달라고 막 이야기를 하고 막 그럽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이제 생겼다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연금공단이라고 있습니다. 장애 연금을 주는 그 기관에서 이제 일괄적으로 장애 판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장애 판정이 과거에 비해서는 많이 좋아졌어요. 지금은 이제 그래서 좀 엄격해지고 가짜 장애인이 안 나오고 이런 시스템으로 바뀌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그래도 결국은 이제 대부분이 이제 정직하게 신고를 하니까 장애인이라고 하면은 이동에 불편이 있다든지 또는 사회생활에 불편이, 여러 가지 불편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장애인인데 이분들한테 제공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아졌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막 장애인 되려고 막 하겠죠. 그죠? 여러분 차 있으시면 장애인 하면은 이런 세금 같은 게 많이 면제가 되고 요즘 또 휴대폰 요금이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도 30% 정도 또 디스카운트 해주고 또 지하철 공짜입니다. 예, 공짜로 막 타고 다니도 되고 춘천까지 공짜로 갔다 올 수 있고요. 예, 또 비행기 50% 할인이 됩니다. 또 만약 상급 이상이 되면 같이 간 사람까지 50% 할인을 시켜줘요. 예. 또 KTX 같은 경우도 50% 할인됩니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할인 혜택이 많다 하는 거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 예,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도움이 되기 때문에 이제 장애인들을 되고 싶어 하는데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외에도 이제 장애 수당을 받는다든지 또는 여러 가지 정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많습니다. 수십 가지의 정부 정책이 장애인들한테 서비스가 주어지는데 그걸 다 모른다는 겁니다. 동사무소 직원도 등록만 딱 시켜주고 보건복지부에서 주는 팜플렛 같은 거 한 장짜리 그거 하나 딱 주고 알아서 이제 서비스 받으시오 이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극적이고 활동력이 있는 장애인들은 그걸 보고 또는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서 서비스를 찾고, 그렇지 않은 장애인들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능력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서비스를 안 받는다 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거를 어떤 식으로 이제 개선할 것인가. 지금 현행 시스템이 그런 겁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면은,
뭐 하여튼 전달치 많아요. 생활시설부터 해서 복지관, 보호작업장,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많고요. 지방 이양 사업도 있고, 예, 이런 게 많은데, 여기 있다시피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인데, 첫 번째가 이제 유기적인 연관성 부족이고요. 복지부하고 노동부하고 이 장애인을 가운데 두고 싸웁니다. 예, 서로 이제 자기들이 이제 복지부에서는 이제 장애인들을 많이 이제 취업시키려고 하고, 직업자 시키려고 하고, 고용시키려고 하고, 고용부는 또 고용부대로 또 막 또 시키려고 하고 막 이렇습니다. 그게 막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오히려 어때요, 여러분? 복지부에서도 막 돈 투자하고, 노동부에서도 막 돈 투자, 장애인 돈 투자해서 그러니까 막 장애인들 쪽을 하는데, 물론 이제 뭐 돈을 많이 투자한다는 것 자체는 좋은데요. 장애인이 그걸 갖다가 다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애인도 있는 반면에 또 둘 다 못 받는 그런 또 장애인도 막 생기고 막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은 많이 투자하는데 효과는 별로 없다. 뭐 이렇게 많이 받고 있고요. 또 교육은 또 교육대로 특수학교를 졸업을 하면 취업이 돼야 되는데 특수학교 안에서 또 전공과를 해가지고 뭐 막 가르치는데 그것도 졸업하고 나면 아무 소용없어요. 또 이제 복지관 가면 복지관 또 공부 또 새로 시작하고 또는 이제 또 고용 그쪽에 또 훈련 새로 시작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부처 간의 연계가 전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정부에서는 장애인 정책 조정위원회라는 걸 하나 만들어 가지고요. 부처 간 좀 협조 체계를 가지자 했는데도 잘 안 됩니다. 예. 잘 안 되고 있다 하는 거. 그래서 참 이 부분은 굉장히 어려운데 일본 같은 경우는 후생성하고 노동성을 아예 통합을 시켜버렸어요. 통합을 시켜버렸는데 통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통합된 속에서도 고용부 출신, 후생성 출신 또 이게 막 이렇게 싸우고 있고 뭐 그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그게 쉽게 이렇게 되지는 않는 것 같고요. 다음에 이제 정책의 이제 일관성이 부족하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뭐 혹시 공무원 계시면 잘 알겠습니다만 이 공무원들이 순환보직을 합니다. 순환보직이 뭐냐면요. 어느 한 분야에 한 2년 뭐 있으면 다른 분야로 갑니다. 또 2년 있다가 또 딴 데로 가고. 그게 굉장히 안 좋아 보이잖아요. 그죠? 전문성을 키우려면 한 곳이 오래 있어야 되는데 왜 자꾸 2년마다 돌리느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장 큰 게 승진을 하는 데 있어요. 공무원을 왜 하느냐 물어보면 승진하는 재미로 이렇게 한다고 그럽니다. 승진을 하고 또 승진하고 이래 되면 이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밑에가 넓어지거든요. 그죠? 밑에가 넓어진다는 말은 그만큼 그 분야를 돌아야 승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죠? 그래야 자기가, 내가 뭐, 사무관 때 저 일도 해봤다. 뭐, 주사 때 이 일도 했다. 그러니까,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네럴리스트라 그래가지고, 아는 거는 많은데, 깊이 있게는 이제 잘 모르지만, 하여튼 그래도 아는 게 많은 게 우리나라 공무원입니다. 제네럴리스트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는 이제 공무원들을 막 2년이나 1년이나 있는 동안에 막 훈련을 시켜요. 막 그래가지고 뭐 어려운 점 이야기 시키고 해서 이 사람이 이런 어려움이 있구나 해서 좀 알만할 때쯤 되면 또 싹 옮겨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또 새로 시작하고 막 그런 신화도 있잖아요. 그죠? 뭐 시지프스 신화인가? 하여튼 그런 식으로 공무원 체계가 그렇다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이제 막 사고 같은 거 좀 채도 싹 옮겨버리니까 후임자가 또 이제 그걸 하고 이러다 보니까 이게 일관성이 좀 없이 되고 막 그래 됩니다. 추진력이 약하고 그런 문제가 있고 담당 인력이 또 부족하고 물론 이제 공무원 숫자가 부족하다 보니까 이래 되고요. 그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서비스를 주어지는 것 자체가 장애인들을 가운데 놓아놓고는 정부가 누구를 지원해 주느냐 하면 복지관을 지원해 줍니다. 또 직업재활센터를 지원해 줍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해 줘야 될 대상은 가운데에 있는 장애인인데 그 가운데 장애인을 나눠놓고 그 둘레에 그죠? 뭐 장애인 복지관 또 뭐 장애인 보호작업장 또 고용센터 뭐 특수학교 뭐 이런 식으로 장애인을 가운데 두고 막 각종 그 시설들이 쭉 둘러싸고 있는데 정부는 장애인에 대한 직접 지원보다는 그 둘러싸고 있는 기관들에 대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공급자 중심인 거죠. 그러니까 공급자들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누가 갑이고, 갑을 아시죠? 그죠?
누가 갑입니까? 공급자 입장에서는. 정부가 갑인 겁니다. 장애인은 어린 게 공급자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누 눈치를 보게 됩니까? 정부 눈치를 보게 되는 거예요. 정부한테 잘 보여야 예산을 더 딸 수 있고 이렇게 되는 시스템이거든요. 그러니까 장애인은 형식적으로 그 장애인에 대해서 어떤 서비스를 주되 이 사람들의 안테나는 공급자의 안테나는 다 정부 쪽에 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지 아시겠죠, 그죠? 그게 바로 이제 공급자 중심의 서비스다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설의 기능이 좀 불명하다. 복지관 가보면 또 막 무슨 치료 그래갖고 막 치료를 해주고 있고, 또 병원에 가도 병원은 물론 치료해 주는 겁니다만, 특수학교도 그렇고, 보건소, 고용촉진공단, 재활병원, 이게 전부 다 그에 좀 기능이 많이 좀 명확하게 좀 정립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역 간 불균형, 서울에 있는 장애인과 제주도에 있는 장애인, 또 전라남도에 있는 장애인들이 같은 장애인인데,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은 돈이 많고, 그죠? 또 그 중에서도 강남에 있는 장애인들이 굉장히 많은 혜택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 특히 강남 쪽에는 주민들 자체가 또 잘 사니까 세금도 많이 내고, 그죠? 세금도 많이 내고, 그런데 또 집값이 또 엄청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장애인들이 강남 살기가 참 어려워집니다. 그런 반면에 또 이제 서울 내에서도 또 이제 저쪽에 강서구라든지 또는 노원구라든지 이쪽은 또 장애인들이 또 엄청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시의 재정은 약한데, 구의 재정은 약한데 또 장애인 숫자는 많고, 그러다 보니까 1인당 돌아가는 혜택이 달라질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에 있는 장애인들은 지방에 있는 장애인들보다는 오히려 더 또 혜택도 많이 받고, 활동보조 서비스라든지 이런 시간도 많이 받고 이렇게 된다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지역간 불균형이고요. 또 이제 전라남도라든지 이런데, 또 경상남도 이런데 보면요, 거기는 이제 장애인 숫자도 많이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노인 숫자가 엄청 많습니다. 그러니까 돈이 또 다 노인 쪽으로 다 가버리고요. 장애인들한테는 또 돌아갈 돈도 별로 없습니다. 그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하는 거고요. 안 그래도 이제 전라남도나 경상남도 이런 데는 재정 자립도가 낮은 도인데 노인도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의 지역 간 불균형이 지금 복지 쪽에서도 심각하게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개선은 일단 장애 판정 체계를 좀 개선을 해야 되고, 이런 판정 체계 개선은 아까 이제 국민연금공단에서 지금 판정 체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앞으로는 조금 더 이제 좀 더 정확해진 그런 판정 체계를 가질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장애인이라고 하면 단순히 이제 의학적으로 손가락이 있다 없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엄지손가락이 없기 때문에 일을 못 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한테 필요한 게 뭐냐? 오히려 보조기구 같은 거를, 그죠? 이 사람한테 연결시켜 줘가지고 엄지손가락은 없지만 엄지손가락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장애인은 시설에서 있다가 탈시설한 또 장애인이 있습니다. 이런 탈시설한 장애인한테는 일단은 먹고 살고 이런 까지 다 또 서비스가 좀 필요하고, 가족도 전혀 없고 이런 게 좀 필요하고요. 또 장애 유형에 따라서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하여튼 욕구가 다 다르다, 그죠? 사람마다 욕구가 다 다른데 다른 사람들한테 일괄적인 욕구 충족한 서비스는 잘못된 서비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장애 판정할 때 이러한 욕구까지를 좀 평가할 수 있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된다 하는 거고요. 그게 바로 우리가 소위 말하는 사례관리 체계다. 배웠었죠, 그죠? 예, 사례관리를 잘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람이 맞는 서비스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뭘 잡는데, 쇠를 잡는데, 그게 좀 비유가 좀 안 좋나요? 하여튼 이렇게, 몸에 아픈데, 그죠? 몸이 아픈데, 손가락 조금 아픈데,
뭐 몸을 낫게 하는 약을 먹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손가락 조금 아프면 손가락 낫는 약만 먹으면 되는 거고. 그죠? 그런 식입니다. 이 사례관리 체계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욕구에 맞는 그 서비스를 줄 수 있도록만 해주면 되는 거지, 욕구도 없는데 마구 줄 필요는 없다. 물론 우리나라의 복지 수준 자체가요, 수준이 낮기 때문에 욕구는 이만큼 높고 수준은 낮고, 그래서 뭐 욕구 안 따져도, 욕구 따질 필요도 없이 그냥 지금 있는 서비스가 욕구 충족이 안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이제 수준을 높이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수준도 높여가되 앞으로는 욕구에 맞게, 그 욕구에 맞는 서비스를 줄 수 있는 그런 체계가 갖추어져야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걸 하기 위해서는 이제 앞으로는 좀 장애 서비스 센터를 좀 설치하자. 예, 그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장애 서비스 센터에서는 지금 이야기한 이런 그 좀 이상적으로 들릴 수가 있을 겁니다만은, 이런 센터를 하나 만들어 놓고 장애인이 여기 오면은 이 장애인한테 필요한 모든 서비스를 직접 주자는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무지무지하게 커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이 장애 서비스 센터는 이제 그 장애인 오면 그 사람이 맞는 욕구를 찾고, 그 욕구에 따라 가지고 이제 어떤 서비스가 필요하다 하는 걸 찾고, 그 서비스를 주는 데가 어디 있다라는 걸 가르쳐 주고, 거기서 끝나면은 뭐 지금하고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좀 잘하는 시군구에는 대부분 여기서 끝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는 여기서보다도 한 단계 더 나가야 되는 게, 그게 뭐냐면은 돈을 줘야 되는 겁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돈을 이러한 장애 서비스 센터가 가지고 있고요. 뭐 5억이면 5억을 딱 가지고 있고, 이 5억에서 이제 장애인이 딱 와가지고 이 사람은 이제 복지관에 가서 무슨 치료 서비스를 뭐 6개월 정도 받는 게 좋겠다라고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뭐 여러분들 다 이제 자격 되시겠죠, 졸업하면. 그런 하는 분이 이제 이 장애인한테 그 복지관으로 가서 6개월 동안 서비스를 받으세요라고 하면서 동시에 쿠폰 같은 걸 동시에 주는 겁니다. 그러면 복지관에서는 그 쿠폰을 받아가지고 서비스를 주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하면요, 지금은 그 복지관에 가서 서비스 받으세요 해서 보내잖아요. 그럼 복지관은 아까 이야기했듯이 안테나가 정부에 가 있다는 겁니다. 그럼 그런 사람 오면 어떻게 합니까? 예, 그럼 대기자 리스트에 써놓고 가세요 이럽니다. 그러면 대기자가 보통 뭐 6개월에서 1년, 2년 동안 기다리라 이 말이거든요. 그때까지는 뭐 서비스를 주고 싶은데 대기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못 준다. 그게 바로 공급자 모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수요자 모델로 바꾸려면 그 돈을 아예 수요자한테 줘버리면 복지관 같은 데가 아예 준비가 딱 되어 있습니다. 막 어서 오라고. 오기만 오면, 왜냐하면은 그렇게 돼야지, 예, 복지관도 장애인들 중심에 대한 그런 서비스가 받을 수 있다. 그럼 대기자 리스트가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은 돈이 오면은 바로 즉각적인 서비스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그림을 보면 이런 겁니다. 그래서 판정을 하고 수요하게 하고 이렇게 해서 모든 서비스, 아주 다양한 지원 서비스를 이제 주자 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그 아까 장애 서비스 센터는 이제 뭐 이렇게 해서 여기에서 이제 그 서비스를 받아가지고 예 하고, 이제 서비스는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주자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쪽으로 지금 하려고 좀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 뭐 그냥 이상적인 형태니까 여러분들도 나중에 좀 서비스를 할 때쯤 되면 좀 이제 바뀔 이렇게 될 수도 있는데, 지금 이제 여기 예를 든 게 좀 우리가 그 프랑스 예를 좀 들었는데, 프랑스가 바로 좀 이제 이런 장애 서비스 센터 같은 걸 하나 해놔 놓고요. 그 안에 의사부터 해서 각종 사례 관리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장애인이 거기 가면 이제 일단 판정을 하고 욕구 조사를 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해서 그 사람이 이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이제 지역까지 알선해주고 뭐 이런 역할을 다 하는 겁니다. 예, 미국도 마찬가지고요. 미국도 서비스를 이제 그 센터에서 바로 이렇게 돈 주는 게 아니고 장애인한테 이렇게 쿠폰을 같이 줌으로써 그 센터가 그걸 받아서 이제 사는, 물론 이제 그 기본적인 그 운영 유지에 필요한 기본적인 거는 이 센터에 이제 아마 제공이 될 것 같습니다만, 그 외에 이제 이 장애인들이 많이 오면 올수록 그 센터 입장에서는
이제 이익이 되니까 이제 막 장애인이 많이 오면은 막 그 늘려 가지고라도 다 받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왜냐면 안 오면은 이제 유지가 안 되니까 지금 이제 그런 시스템으로 좀 바꿔줘야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그런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좀 말씀드린 거는 장애인이 중심이 되는 수요자 중심의 좀 전달 체계를 좀 구축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그 모든 사회 시스템이 좀 바뀌어야 된다 하는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거는 서비스 좀 구매 제도라 그럽니다. 그래서 각 기관들이 서비스를 이제 구매를 하는 거고, 정부가 하는 일은 그런 기관들에 대해서 제대로 된 질 관리를 하는가. 그렇게 해서 이제 질이 엉망인 데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에 의뢰를 안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공하는 기관들은 항상 이제 정부도 봐야 되지만 또 이제 장애인도 열심히 봐야 되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장애인들로부터 이러한 돈이 일단 장애인으로 가서 돈이 전파되니까 장애인이 서비스의 중심에 설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전달 체계는 좀 그런 식으로 이렇게 좀 바뀌는 게 좋겠다. 예, 하는 겁니다.